댓글 올라오는 게 이게 멋이 중한디. 오빠가 멋이 중한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오빠가 그 부분도 있지만 이 문자에 제가 출제자의 의도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의 뒷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공식 직책이 없는 분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 식견이 가장 탕월하다고 장담,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물론 이게 굉장히 칭찬의 의미고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좋은 칭찬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을 하는 분과 그럼 뭘 했을까?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선에서 이건 이제 입당 전 뭐 이런 시점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다음 단에 명태균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가 궁금한 대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뉴스타파가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국가산업단지 선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을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할 때 창원시가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루 전에 그 김영선 전 의원 제보자죠. 그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거. 저게 파일로 이렇게 저장 시간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하루 전인 오후에 저장이 돼 있어요. 현수막 파일이 이미. 그러니까 산단 선정 최종 시한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 전에 알고 있었고 당일 날에도 야 이거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수정하라고 막 지시가 나오는 그 통화 녹취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점점 연기가 나고 있죠. 냄새가 풍기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확정적인 기사를 쓰기 위한 그냥 마중물 기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언론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몇 주 전부터 깊숙하게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어떠한 기사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의혹들이 기사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 산업단지가 창원으로 옮겨간 것이 갑작스럽게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공식적인 문서도 입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 다른 곳이 유력했는데 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갑작스럽게 이동을 바뀌었다. 한 정황이 보인다. 네, 그게 공식 문서로 문서로 남아있다. 좀 확인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 기사를 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풀릴 수도 있고 또 의문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3월 15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하루 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알아가지고 뭐 플래카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월권이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 국정 개입이라는 거는 아직은 증거 불충분이에요. 왜냐하면 국정 개입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정하는 데 영향을 줬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장선철 소장님이 뭐 그런 건 취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국가산단을 유치하려고 이때 15개가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때 뭐 여기에는 뭐 나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때 이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원에서도 뭐 우리가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영선 의원도 뛰었을 텐데 이 김영선 의원실에는 의원님이 2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명 본부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너희가 지정됐다라는 게 의원실에 하루 전날이나 이럴 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만 안 하니까 엠바고가 사실상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아예 이거를 지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미 모든 거를 꿰뚫어보고 무릎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보시는 우리 명태균 씨께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거를. 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무서워 하실 말씀. 아니, 클라우드장 여러 가지 뭐 얘기는 하고 싶은데. 클라우드장 지금 약간 주춤하시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시죠. 뭐. 다음 주에 추가 보도를 보고 더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포함해서 긴급 오찬 자리 만들었다는 MBN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
긴급 소집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하지만 뭔가 계획적으로 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좀 그냥 갑작스럽게 점심 먹고 싶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 약속 없으시면 참모들하고 식사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의미 있게 분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무라인 일부 비서관들도 싹 다 불렀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보고 싶었나 보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뭔가 아시는데 근데 얘기를 안 하시는 그게 것 같은데? 아니라 상식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점심 약속 많아요, 안 많아요? 성태현 정책실장은 안 바빠요, 바빠요? 홍철호 정무수석도 바쁜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따다닥 물론 대통령이 보좌관을 취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따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자자 그럼 내가 원고 읽을게 원고. 오찬에서는 진행 중인 재보궐선거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게 대책 뭐 이거 한동훈 대표 뭐 이런 얘기도 뭐 다루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야. 뭐 방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모이게 된 거야. 그런 거 없어라고 하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시국에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를 안 다뤘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거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대통령실 관계자 오늘 나왔잖아요. 저기 재보궐 그 선거 다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습니다가 공식 입장이야. 이게 지금 이 난국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4대 개혁 타령만 하면 4대 개혁 뭐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국회랑 협조를 하든지 본인들이 연금 개혁도 지금 던져놓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의료 개혁은 좀 완전 뭐 파국 직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예. 그리고 이런 거에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돼. 지금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가롭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죠. 얘기를 했겠지. 갑자기 불러서 밥 먹자고 하면서 지금 해명이 지금 저렇게 되고 저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안 했을까? 성지영 앵커님과 김준일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통령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체리따봉 행정관으로 불리던 분이죠. 네. 저 1고 한남동 7인방 중에 한 분이라는 분. 이게 만취 운전에 경찰 음주 측정 2차례 거부한 사실 뒤늦게 알려졌고 사실은 당시에 직무배제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었어요. 어제 800만 원 벌금형 받았더라고요. 뭐 이분은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네. 강기훈 씨 예전에 그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추천 강기훈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체리따봉에도 나오고 뭐 자유의 새벽당인가 그래서 약간의 강경우파 뭐 극우로도 분류가 되는 뭐 그런데 했고 한 40대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이분이 그 7인방 중에 한 명이라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이 7인방 얘기가 나오니까 도곡동 7인방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뭐 좀 약간 흥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대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분이 안 잘리는지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가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직무배제가 안 되는 게 MBC도 그런가요? 음주운전 하는데 뭐 아무런 그게 없나요? 그러니까 있겠죠. 당연히 모든 조직에 대한 공무원들은 특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봤다 저는 이런 일을. 그래서 뭐가 있구나 이분 뒤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똑같은 의견이에요. 보도로 알려지고 뒤늦게 배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당시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도 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긴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확정이 안 됐고 당사자의 뭐 해명이 뭐 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걸렸는데. 예. 네. 재보궐 선거 결과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텃밭을 사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변이 없었어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양쪽에 좀 숙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광 군수 선거에서 이겼지만 민주당 후보가 얻은 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보다 16%가 좀 낮더라고요. 50%가 못 넘고 41% 가까이 얻었는데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분위기는 아니구나. 여차하면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호남 민심을 어떻게 더 많이 가져올까. 그렇게 좀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겼어 아 신난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특히 참모들은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정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지역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보다 득표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참 뼈아픈 또 하나의 숙제가 남겨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실망을 현 정권에 많이 하고 있지만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의 이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지를 어떻게 가져올까 그거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4월 총선 이후로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도 그때 뭐 18개 지역구 중에 뭐 한 15개가 뭐 초접전이네, 오차범위 내내 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전재수 의원 빼놓고는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 결집도 있었고 여러모로 여론조사가 부정확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샤이 국힘이 됐든 뭐가 됐든 샤이 보수가 됐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론조사 뭐 접전이라고 하지 뭐 뒤에 가서 좀 더 벌어지긴 했고 그때는 조금 비슷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산 지역의 샤이 보수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5번인가 6번을 갔는데 진짜 열심히 뛰었고 왜냐하면 본인 목숨 달린 거 정치적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바닥을 훑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훈이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노년층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노년층이 또 많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부산은 앞으로도 민주당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부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 원래 이제 부산이 보수세가 강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가 그러니까 19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빨리 줄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래서 지금 인천한테 2위 내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성 취업률이 제일 낮아요. 여성 그 고용률이 제일 낮은 데예요. 여기가 부산이.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남녀가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 힘들 정도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세대가 다 떠나요. 부산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앞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고령화가 다른 데보다 빨리 진행이 될 거고 나이가 있는 사람은 특히 한 50대만 지나도 자기 지지하는 정당 죽어도 안 바꿔요. 예, 거의 안 바꿔요. 정치 이제 여러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보터는 20, 30대고 40대만 해도 본인의 이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50대 이상은 잘 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은 앞으로도 계속 쉽진 않겠다. 근데 그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경기도가 이제 호남화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처럼 지금 경기도가 돼가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저는 서울교육감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 50대 46 정도 나왔으니까 45.93인가 나왔으니까 46이거든요. 이 퍼센트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총합 그리고 민주당 총합이 딱 이 정도 차이 4, 5%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샘플이 한 800만 명 정도 되면은 대충 평균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 그때의 정서와 지금이 바뀌지가 않았다. 국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규책 사유가 진보교육감한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균열을 내지 못하고 이 무난하게 졌다라는 거는 다음 지방선거도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총선도 되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수도권은 암울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어떤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남 영광군수 선거전 특히 치열했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봤을 때 진보당이 역시 조직력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는 진짜 바닥을 쓴다는 게 진짜 빗자루 와서 쓰요. 이렇게 쓰이고 막 농번기에다 막 도와주고 막 이런 이게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옛날에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통합진보당 시절에
이제 NL계와 PD계가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용산구를 먹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NL 계열들이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조직원들이 NL계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그쪽에 이석기 계열 또 경기동부를 포함해서 이쪽이 다 주소지를 다 이전을 했어요. 전부 다. 주소지를요? 예.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강창희 의원 됐을 때도 전국 조직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다 소위 말해서 몰빵을 했거든요. 선거를. 이번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관리와 이런 밑바닥부터 쓰는 이거는 이 과거 이제 지금의 진보당 과거 NL 계열들이 보통이 아니다 진짜. 오죽하면은 조국혁신당이 밀렸겠어요.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호남의 대표 주자가 되려고 했던 거에 전략을 좀 수정되지 않나 그 생각. 왜냐하면은 호남 출신 정치인도 없고 호남 의원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호남의 대표성을 주장해야 될 이유를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뜬금없죠. 왜 호남이 그들을 인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호남 출신 뭐 거물이라도 영입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전략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